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린 게임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빛나는 시기가 있었던 유명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쇠퇴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성기에는 당대의 어떤 회사보다도 빛났던 게임 제작사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시대의 평범한 게임 회사들의 일상이 어땠을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게임 내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게임 회사가 실패하는 과정, 주식회사 그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램스는 대학 시절부터 광고 및 마케팅의 두각을 나타내던 청년 사업가 요시다 나오토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요시다는 버블 경제의 호황 속에서 광고, 마케팅,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돈의 흐름을 배운 청년이었죠. 그는 28세의 나이에 자본금 1,000만 엔으로 정보통신 및 마케팅 기획사인 미디어 팩토리를 설립합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보자면 4세대 콘솔인 슈퍼 패미컴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하나에 1만 엔쯤 하는 소프트웨어가 수백만 장씩 팔리며 돈을 쓸어 담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되던 시점이었죠. 광고 기획자 출신인 요시다의 눈에 게임 산업은 마케팅만 잘하면 대기업만큼 막대한 부를 줄 수 있는 노다지로 보였습니다. 이에 차관한 요시다는 회사의 주 업무를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으로 선회하면서 사명을 글로벌 데이터 통신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업계에 뛰어듭니다. 게임 회사로 업종을 전환한 요시다는 게임 개발 경력이 전무했지만 자신이 가진 자금을 총동원해서 개발자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섭외한 뒤 당대 최고의 콘솔 게임기였던 슈퍼 패미컴의 서드 파티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게임을 유통하고 있던 슈퍼 패미컴의 서드 파티가 되는 것이 성공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봤기 때문이었죠. 당시 닌텐도는 일본 게임 시장을 독점한 절대 갑이었으며 서드파티 가입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확실한 개발 실적과 재무적 안정성,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인지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닌텐도의 서드파티 담당자는 요시다의 요청을 듣고서는 이름값도 없고 게임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에 라이선스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굴욕적인 말로 퇴짜를 놓았죠. 닌텐도의 공식 서드파티 자격을 얻지 못한 요시다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슈퍼 패미컴 서드파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레코 같은 중견 게임사를 찾아가 하청 및 공동 개발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글로벌 데이터 통신은 크레딧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무명의 하청 업체로서 슈퍼 패미컴용 B급 게임이나 퍼즐, 보드게임의 개발 보조 및 그래픽 리소스 납품 등을 맡으며 겨우 회사를 굴릴 정도의 실적을 쌓고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1992년에 특촬물 IP를 빌려 지구방위 소녀, 이코짱, UFO 대작전이라는 PC98용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특촬물 기반의 마이너한 원작에 PC98 한정이라는 소규모 플랫폼이라는 제약, 그리고 평범한 완성도까지 겹치면서 사업적으로는 대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렇게 요시다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은 흘렀고 5세대의 여명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93년이 되면서 게임 업계에는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CD롬 드라이브를 표준 탑재한 컴퓨터와 게임 기기들이 발매되면서 고용량을 살린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때 요시다가 주목했던 것은 CD 용량을 살려 애니메이션을 다수 삽입한 게임 중심의 멀티미디어 산업이었는데 이렇게 제작한 게임이 히트하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CD롬은 닌텐도의 카트리지와 달리 제조 단가가 몇백엔 수준으로 저렴했으며 당시 닌텐도의 생산 방식처럼 수억 원 단위의 선납금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시기 타도 닌텐도를 목표로 하던 회사들은 닌텐도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름 없는 신생 개발사라도 기획만 좋으면 누구든 환영한다며 파격적인 서드파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요시다는 이 시기 사명을 그램스로 변경하고 개발비가 가장 저렴했던 3DO 규격을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작에 뛰어들었죠. 그램스는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이던 호소카와 후미에의 영상과 사진을 담은 세클레프민의 장난감 상자라는 타이틀을 발매합니다. 사실 이 타이틀은 게임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조잡했고 단순히 연예인의 사진을 편집하고 감상하는 소프트에 불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장 단위의 판매량을 달성했고 이것이 그램스 역사상
최초로 유의미한 상업적 성공을 가져다주면서 드디어 그들은 게임 제작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자신의 방식이 시장에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요시다는 하청업체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기 전문 개발사로 거듭나기 위해 대작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임 제작에 착수합니다. 게임으로 벌어들인 돈이 많지 않았던 요시다는 세클레프민의 상업적 성공을 근거로 다양한 미디어웍스와 음반사,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들을 만나 전방위적인 투자를 유치합니다. CD의 시대가 오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고 자신들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 골자였죠. 요시다의 세일즈 마케팅과 소니, 마츠시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게임 업계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으며 스폰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막대한 자금이 그램스로 흘러들어오며 순식간에 회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투자금을 확보한 요시다는 역사에 남을 만한 초대형 SF 세계관의 시뮬레이션 제작 프로젝트 코바디스 기획을 확정하죠. 그는 최고의 대우를 약속한 3구 초려 끝에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미키모토 하루히코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위주의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려는 회사는 그램스만이 아니었고 당대 최고의 회사들 역시 같은 방향의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 애니메이션 외주 업체들의 제작 단가가 상승했고 작업 스케줄도 밀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광고기획자 출신이었던 요시다 사장 특유의 일단 지르고 보는 경영이 발동하게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외주 일정에 목매달지 말고 직접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리자는 발상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램스는 당시 업계에서 활동하던 실력파 원화가, 동화가, 작화 감독들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정직원으로 고용합니다. 이로 인해 1994년 초에 50여 명이 일하던 회사는 1년이 지나지 않아 직원 수 300명에 육박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램스가 사활을 걸고 제작에 임했던 코어바디스는 하드 SF 세계관을 중심으로 정치극 위주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요시다는 회사의 경영자이면서도 프로듀서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코바디스의 제작 컨셉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죠. 그는 은영전 느낌이 나는 스페이스 오페라 그리고 이념 대립으로 인해 친구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전개로 보는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게임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 게임의 제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은 기동전선 건담과 은하영웅 전설이었고 요시다 스스로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제작에 임했죠. 게임 개발이 한창이던 1995년 초 요시다 사장은 게임 발매가 반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방송에서 이쿨 분량의 코바디스 라디오 드라마를 방영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와 함께 드라마 CD와 설정집, 오프닝 곡이 수록된 음반이 여러 매장에 깔렸으며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가 세턴으로 엄청난 대작 SF 작품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미디어 믹스를 통한 사전 광고 비용만 수억엔 규모에 달할 정도로 코바디스는 그램스의 모든 것을 건 대형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2월 21일 코어바디스가 세가 세턴으로 발매됩니다. 코어바디스는 미키모토 하루히코의 수려한 일러스트와 인하우스 애니메이션 팀이 제작한 압도적인 비주얼 컷신으로 초반 판매량을 견인하면서 그램스가 지금껏 제작한 모든 게임 중 최대 판매량을 달성합니다. 이렇게 판매된 코어바디스의 총합 판매량은 약 15만에서 20만 장 정도였는데 나름 선전한 수치였지만 투자 금액을 감안하면 아쉬운 흥행이었죠. 이는 그램스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했는데 그램스는 히트작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제작사였습니다. 기획의 중심이 되어줄 시니어 개발자가 전무했고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요시다 사장이 직접 프로듀서를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스텝의 수준은 업계 최고였지만 게임을 만드는 스텝의 역량은 평균 이하였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탄탄한 세계관 구성에는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정작 게임의 완성도는 평균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정도였던 거죠. 느려 터진 턴제 전투 템포와 조악한 UI, 낮은 함대 시뮬레이션의 완성도로 인해 평가는 엇갈렸고 소수의 열광적인 팬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 회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월하운 성공 캐스팅과 드라마 CD에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 업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터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업적 성과였죠. 그 결과
1996년 초에 그램스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램스는 차기작의 대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1996년 그램스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아리스인 사이버랜드와 쿠어바디스의 이식을, 세가 세턴으로는 쿠어바디스의 속편인 혹성 강습, 오반레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쿠어바디스는 최초 기획부터 3부작으로 구상된 초대형 프로젝트였고 오반레이는 그 연결점이 될 게임이었죠.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는 참여한 성우들의 몇몇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하야시바라 메구미를 필두로 미쓰이시 코토노, 미도리카와 히카루, 고야스 타케이토 등 업계 최고의 성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전작에 평범한 탐대전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 리얼타임 전략 시뮬레이션으로의 장르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던지기도 했죠. 그런데 운이 없는 회사는 정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 요시다 사장은 인도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 의학계는 환자에게 병명을 직접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망률이 높은 질환일수록 환자의 치료 의욕이 꺾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 탓에 요시다는 병이 꽤 진행될 때까지 자신의 병명을 몰랐고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어서야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드래곤 퀘스트 같은 대작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제작에 임했지만 급격히 20kg 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잦은 빈혈로 쓰러지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말았죠. 핵심 인물인 요시다 사장의 공백은 당시 제작 중이던 모든 저작물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고 아리스인 사이버랜드의 애니메이션은 처참한 퀄리티로 인해 단 2화 만에 종영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바디스2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뛰어난 무비 퀄리티와 전략성 높은 시스템은 호평받았으나 리얼타임 전투 시간의 90%가량이 맵 위에서의 단순 이동 지시에 할애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죠.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가 이 모양이었으니 평가도 애매했으며 발매 당시 세가 세턴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는 분위기까지 겹쳐 상업적으로도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부터 시작된 2차 헤이세이 불황으로 거대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의 조짐을 보이던 시기 위기를 느낀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급격히 회수하기 시작했으며 그램스 역시 그 타겟 중 하나였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쿠어바디스2는 고작 5만 장의 초기 생산밖에 진행하지 못했으며 판매 대금이 정산되어 회사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은행들의 상환 요구로 인해 예금 계좌가 압류 및 동결되어 버렸죠. 이후 여러 매체에서 재평가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그램스에는 쿠어바디스2의 추가 생산을 요청할 자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쿠어바디스2 발매 3개월 만에 그램스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고 30억엔 규모의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죠. 암투병 끝에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야윈 모습으로 돌아온 요시다 사장은 그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100여 명을 본사 지하 회의실로 소집해 회사의 부도 사실과 인원 정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997년 7월 10일 약 2700여일에 걸쳐 진행된 요시다 나오토의 도전은 그렇게 끝났고 그램스는 공중분해되었죠. 잔인한 사실이지만 기록은 패배자의 역사를 상세히 적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램스가 제작한 게임들의 누적 판매량은 그 어떤 기록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없죠. 닌텐도에게 문전박대 당했던 작은 게임 회사의 사장은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고 게임 기반의 원작을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를 통해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 성공하길 꿈꿨습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램스의 역사는 시대를 잃지 못하고 방만한 투자를 일삼다 파멸한 흔한 실패 사례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회사들 덕분에 1990년대의 게임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개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누군가의 패배로 인해 조금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1990년대 수많은 패배자 중 하나였던 평범한 게임 회사 그램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